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요, 나보다 한 10살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듣기 싫어도 10살 어린 사람이 참고 있어요. 그냥 억지로 참는 거거든요. 근데 10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은요, 자기 얘기가 꽤 괜찮은 얘기여서 참고 듣는 줄 착각해요. 그래, 네 나이 때에는 네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지. 다음에는 절대로 너한테 잡혀있지 않고 달아날 거야. 나이 든 사람이 했을 때 제일 아랫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생각하다가 보면은 보통 어르신들을 갖다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제가 나이 들수록이란 얘기를 갖다요, 중학생들한테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나이 들어도 나아지는 게 없냐라고 초등학생 동생들을 보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나이 들수록은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수록 비난을 많이 당하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랬을 때 제 나이 들수록의 기준은요, 띠동갑이에요. 만약에 내가 40살이에요. 내가 똑같이 30대 후반이나 40대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나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40인데 20대 중반인 분들이랑 있어요. 그러면 난 그때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나이 들수록 더 나쁜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한 20살 차이가 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잖아요.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쟤 내가 어리다고 저러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저러는 거지 하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때로 또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요, 나랑 동년배인 사람한테 그거를 했을 때는 신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서로 맞짱 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이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한테 했을 때는, 더군다나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내가 권력도 있고 직급도 높잖아요. 내 생각에는 상처를 안 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또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요, 나보다 한 10살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듣기 싫어도 10살 어린 사람이 참고 있어요. 그냥 억지로 참는 거거든요. 근데 10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은요, 자기 얘기가 꽤 괜찮은 얘기여서 참고 듣는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이 참아주게 되니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나이 들어서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의 첫 번째는요,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 자, 나랑 동갑내기인데 내가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동갑내기는 잘라요. 아유, 그만해. 그래요. 나보다 한 20살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번 말을 하게 되면은 끝이 안 나요.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분들이 언제 끝나지 하더라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나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진짜 지겹고 없어 보이는 행동이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 네 나이 때에는 네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지. 다음에는 절대로 너한테 잡혀있지 않고 달아날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기피 대상이 되지요. 두 번째 행동으로 흔한 행동은요, 인색한 게 있어요. 물론 나이 들었다 그래갖고요, 우리가 나이 어린 사람한테 다 사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 어린 사람이 형님 어디 가지요 해서 나이 어린 사람이 나를 끌고 어딘가 갔으면요, 내가 똑같이 더치페이 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내가 나이 든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자 해서 갔어요. 그러면 나보다 20살 어린 사람들은요, 20살 많은 사람이 이거 하러 가자 그랬는데 언니 나 거긴 진짜 별로야,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싫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었는데 야 여기 가자, 이거 먹자, 저거 하자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거를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조차고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 딱 먹은 다음에 자 돈은 더치페이, 그런데 같이 온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데 와서 음식 먹어놓고 나서 그러면은 결국 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돈 뿜빠이 하려고, 죄송합니다 안 좋은 용어를 써서, 돈 나눠내려고 우리 데리고 와서 이용한 거야?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사람들한테 욕먹게 되지요.
아이, 그러면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매번 사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젊은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도로 뭘 먹자고 하건 어디에 놀러 가자고 하건 그때는 조금은 더 내가 노력하고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요, 안 좋은 모습으로 점점 비춰져요. 나이 든 사람이 했을 때 제일 아랫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요, 나이 물어보는 겁니다. 딱 봐도 나이가 많아요, 내가.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은 귀찮아해요. 그런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지요. 너 나보다 나이 많다는 거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성의 나이를 갖다 묻게 되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왠지 그거는 굉장히 상대방이 때때로 모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내가 나이가 많을수록요, 남의 나이를 묻지 않는 게 좋아요. 굳이 남의 나이가 궁금하시잖아요. 내 나이부터 까세요. 그런데 내 나이 깠는데 상대방이 자기 나이 안 까잖아요. 그러면은 묻지 마세요. 실수로 나이 묻잖아요. 꼭 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태어났네. 그런 얘기 꼭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최근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외모와 재력에 대해서 예전보다 가치를 두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점점 갭이 커져가요. 진짜 한 끗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다. 그러면 몇십 년 전부터 살다가 재건축이 되어서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살 때 열심히 노력해서 30살 때 집을 샀는데 한 사람은 강남에 조그만 집을 샀어요. 한 사람은 강남이 아닌 곳에 약간 큰 집을 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났어요. 두 사람의 부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럴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강남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고 그거를 갖다 신경 쓰게 되고, 우리는 누가 나보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나요. 그런데 남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우월감이 없는데 나 혼자만 저 사람이 우월감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내가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면 그 친구를 갖다 만나고 있으면은 내내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타인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되잖아요. 또 안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꿀려서 안 만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또 기분이 나빠져요. 잘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잘난 친구들이 있다고 또 자랑해요. 그래야 되니까 또 이 친구들이랑 헤어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남을 갖다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사실은 내가 나보다 잘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괴롭게 살아가는 수가 있지요. 나이 들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남들한테 뭔가를 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남들한테 쓸데없는 일을 안 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20살 정도 나이가 많은 팀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직원이 팀장님 커피 사오는데 팀장님 것도 사올까요? 근데 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그러시다가 보면 나중에 내 눈치 보느라고 사러 가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해서 커피 심부름을 안 시키는 팀장이 됐어요. 자, 존경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일을 시켜요.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존경받게 되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신데 우리 그래도 생일 축하로 회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존경받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높은 사람인데 어디 그 부서에 시찰하러 가게 됐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아요.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해외 출장 가는데 그냥 수속해주고 짐 들어줄 후배 하나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없어도 된대요. 존경받게 됩니다. 카드 긁 때 보면은요, 꼭 자기 밥값은 자기 카드로 쓰고요. 법인카드를 절대로 안 써요. 존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5살 많은 선배가 어차피 야단쳤어요. 그런데 20살 많은 사람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괜찮다라고 위로까지는 안 해줬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존경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나이가 들고 어느 조직에 있건 그게 무슨 조직이 아니라 친목회가 됐건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지위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는 없구나라고 하면서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함으로 인해서 존경받게 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 다음에 자녀가 되게 착해요. 그래서 자꾸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도움받는 건 하나도 나쁘지 않겠지요. 그런데 나도 힘들긴 하지만 자녀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그냥 대기업 다니고 그러잖아요. 은근히 기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불편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때때로 좀 벅차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평생 너 키워주고 내가 부모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결국은 자녀가 그거를 나한테 해주는 이유는요, 그거를 안 해줬을 때 부모로부터 당하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부모한테 주는 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언젠가는 자녀한테 고통을 주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시점이 됐건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때 그 자녀는 부모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진짜 자녀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걷지 못하게 됐을 때예요.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자녀를 찾아갈 수 없을 때, 자녀가 나를 찾아와주고 자녀가 나를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가주고 또 내가 진짜 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잘 지내시나 자녀가 매일 찾아와주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진짜 다들 외롭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자녀는 좀 힘들다고 하는 대접을 억지로 받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 인생에 진짜 자녀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발생할 때 자녀가 나를 외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비극이지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 갖춰야 될 첫 번째는 진짜 죄송하지만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학원 보내면서 과외비 쓰지 마시고요. 그 돈을 갖다 남겨놨다가 나의 노후에 씁시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가더라도 가능하면은 아주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요, 스스로 알아서 유학 가게 합시다. 우리 애가 나중에 30대, 40대가 됐는데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을 꿔주지 않아서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꿔주지 맙시다. 은행에서 돈을 안 꿔주는 이유는요, 망할 것 같아서 안 꿔주는 거거든요. 나의 노후에 씁시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돈을 전부 다 자녀한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기대게 되고요. 자녀는 나중에 나를 갖다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는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걸을 수 있냐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많이 걸어 다니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저희 강연이 건강 강연이 돼서 죄송하지만요, 저는 체중이 늘거나 줄거나 하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체중이 늘어도요, 고혈압 약이랑 당뇨 약이랑 잘 먹잖아요. 고지혈증 약이랑 평균 여명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체중이 많이 늘면 늘수록 노년에 우리를 위협하는 거는 뭐냐? 허리 통증이랑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잘 관리하셔서요, 나이가 들수록 90살, 100살까지 걸어 다니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행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찾아와 줘야 됩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억지로 과외시켜서 유학 보내서 미국 가서 엄청 출세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혹독하게 대했다고 미국에서 나 안 보러 오잖아요. 저 죽을 때 우리 아이 못 보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90살에는요, 여러분의 자녀도 전부 은퇴한 다음이에요. 둘 다 은퇴하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나, 어느 직장 나왔나가 중요하지만 않아요. 공부로 아이들을 못 살게 굴지 않는 한 부모와 자녀는 보통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소비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심한 우울증에 빠질 때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을 때는요, 물건을 딱 살 때만 기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보고 해도 소비가 줄진 않아요. 불행한 소비를 만드는 거는 하나하나 마트에서 물건 사고 학용품 아끼고 아침에 커피값 아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요,
책과 삶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과소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생각보다 별로야 라는 게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거는 불행한 소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소비와 부정적인 소비가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소비와 불행한 소비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소비를 만드는 거는 하나하나 마트에서 물건 사고 학용품 아끼고 아침에 커피값 아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때는 한 방에 쓰는 내 마음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가장 좋지 않은 소비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심한 우울증에 빠질 때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술만 먹어요. 어떤 분은 단 거만 계속 찾아요. 어떤 분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때 물건을 딱 살 때만 기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뜯지도 않아요. 대체적으로 화장품이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본인의 얼굴의 약점이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화장품 계속 사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식사가 조절이 안 되니까 체중이 늘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늘어가는 체중에 맞춰서 계속 예쁜 옷을 사요. 그런 경우는 참 불행한 소비이지요.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성인 ADHD 유형이십니다. 우울증일 때도 소비는 늘어나긴 하지만 우울증일 때의 집중적인 소비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 사라져요. 그런데 성인 ADHD인 분들은요, 끝없이 물건을 많이 사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인 ADHD의 첫 번째 증상의 하나는 과잉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과잉 행동이 계속 뭔가 돌아다니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로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어서의 과잉 행동은 말이 많은 거로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 이런저런 아이디어나 생각이 너무 많은 거로 나오기도 하고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로 나오기도 해요. 특히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안 사고 지나치지 못해요. 새로운 명품 브랜드야. 그러면은 꼭 구경해서 사고야 말아요. 휴대폰이 새로 나왔어. 그러면은 남보다 먼저 가서 사야 돼요. 성인 ADHD의 두 번째 증상은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막 때리거나 소리 지르는 충동조절 장애를 떠오르지요?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동이 발생하잖아요. 물건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 아른아른 거리는 거를 사지 않으면요, 계속 그게 머리에 떠오르고 딴 일을 하지를 못해요. 또 성인 ADHD의 세 번째 성향은 부주의예요. 시간관념이 없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알람을 맞춰놓지 않더라도요, 오늘 몇 시쯤에는 뭐를 하겠지? 머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요, 부주의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놓쳐요.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도요, 이 정도 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내 소비에 대한 어떤 전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성인 ADHD 분들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요, 카드 명세서가 오잖아요.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전부 자기가 썼으면서요. 그리고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 때 보면 왜 늦냐 하면은요, 딱 가면은 지하철이 있고, 딱 가면은 버스가 있고, 딱 가면은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는 식으로요, 최상의 최적의 시간이 적게 걸릴 때만 생각해요. 최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지요. 성인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과소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과소비를 하는 분들 중에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은요, 강박적 성격이세요. 성인 ADHD 성향과 강박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강박적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모든 걸 해야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비가 적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필드에 있어서는 진짜 계획적으로 사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A사의 명품백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지색을 샀거든요. 좀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비슷한 명품백을 전부 다 모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비슷한 모습인데 다른 회사의 명품백도 모아야 돼요. 뭔가 하나를 사게 되면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강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박이 충동과 함께 모이게 되잖아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사치는 않았는데 소비는 엄청나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모으다가 보니까
일어나게 돼요. 제일 또 소비를 많이 하는 성격인 분들 중에서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거를 사서 즐거운 게 아니라요. 남이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나도 왠지 갖고 싶어져요. 혹은 남이 갖고 있는데 내가 안 갖고 있으면은 왠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비는 제한되어 있는데 내 주위에 나보다 소득이 높은 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돼요. 요약하게 되면은 성인 ADHD 성향은 우리한테 과소비를 일으키고요. 충동이 수집과 연결이 되면은 다른 거에는 소비를 안 하면서 내가 수집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엄청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나도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식으로 뭔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명품을 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든 뭐를 한다는 게 어렵다가 보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은 명품을 많이 사게 되지요. 명품을 많이 산다는 거는 마음가짐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관계가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명품 소비율이 높다는 게 되다가 보면은 그거는 어느새 흘러가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나 명품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가게 돼요. 그런데 명품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상한 분들인가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허영심이 너무 강하고 인정욕구가 강하고 남들이 보는 것만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명품을 사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계속 경기가 나빠지면서 여유소득이 없고 그러다가 보면은 명품은 저절로 줄어들게 되지요.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거로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 또한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의 수입이 어느 정도 할당된다 그러면요 소비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쓰더라도 물건을 사는 쪽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비는 아니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지요. 그 쇼핑한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울증이 다 나으시면은요 다 파시면 절반은 건져요. 그렇게 위로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내가 명품을 사면 소비라고 생각하고 내가 몇십억짜리 집을 사면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몇십억짜리 집을 사는 거 엄청난 소비예요. 그리고 소비하지 않는 거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금융상품이에요. 주식이 됐건 펀드가 됐건 뭔가를 사고 싶은데 물건을 사는 게 소비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코인을 사요. 혹은 우리는 갑자기 급등하는 미국 주식을 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소비를 해요. 그런데 내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물건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물건을 사서 뭔가 기쁨을 얻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요. 내 소비의 패턴이 코인이나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소비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합리화할 뿐이에요. 만약에 진정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게 나의 목표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는 충동을 줄이거나 나 스스로한테 잠금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내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보고 해도 소비가 줄진 않아요. 그러나 왜 내가 내면의 기쁨을 얻으면서 소비가 줄었다는 말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인과관계가 바뀌어서 그래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을 때는요.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소비를 덜 하게 돼요. 저절로 그냥 가라앉게 됐을 때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갖다 키우면 소비가 줄어들어 라고 한 거지요. 반대인 거예요. 소비를 하고 싶은 충동이 저절로 줄어들어서 내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소비를 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드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소비를 하도록 만들었던 불안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다른 게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물건만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물건을 소비하는 대신 다른 게 재밌어져서 다른 데 돈을 쓰든가 그렇게 되면서 내면이 평화를 얻게 되는 거지요.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와서. 자꾸 사회에서 몰아가게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소비에는 긍정적인 소비
소비와 부정적인 소비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A라는 물건을 샀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오랜 기간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한 소비예요. 그런데 좀 더 불행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점은요. 나의 충동을 갖다 줄여야 돼요. ADHD 치료를 받건 우울증 치료를 받건 만약에 어떤 분이 내 소비의 대부분이 술 마시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술을 덜 마셔야 되겠지요.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내 소비의 대부분이 외모가 출중한 연인을 위해서 쓰는 게 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상담해 보거나 해결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소비라고 생각 안 해서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돈 안 빌려주면 헤어질까 봐 무서워서 돈 빌려주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 내 연애를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진짜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분석해봐야지 사랑하기는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연인한테 위해서 쓰는 과소비를 갖다 없애겠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불행한 소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 마음을 살펴본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마음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요. 조 해리의 창이라고 해요. 제가 심리학 용어 얘기하는 걸 많이 하진 않지만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창은 영어로 윈도우인데요. 미국 창은 이렇게 사분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상향, 우하향, 좌상향, 좌하향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지요. 이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내가 아니까 살펴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제 대각선 맞은편에는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창고처럼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살펴봐야지 할 때 무의식, 방어기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마음이 어디 숨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꾸 찾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살펴봐야 되는 나의 마음 중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냐 하면은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마음이 있고요.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되게 못됐어요. 항상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왜냐? 욕심이 더럽게 많거든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손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남들은 알지요. 그 부분을 갖다 알아야지 왜 남들이 나를 갖다 싫어하는지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이 들어왔을 때 만에 하나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얘기 들어서는 안 되고요.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마음에 대해서는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평판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마음은 뭔가 하면은요. 남은 모르고 나는 아는 마음이에요.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와서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한지 간단한 심리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불안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요. 쫓기는 듯하냐, 가슴이 두근거리냐, 숨이 차냐, 안절부절하느냐, 손발이 떨리냐, 땀이 나냐 물어봐요. 30점이 넘어가잖아요. 공황 발작이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제가 보기에도요. 그거를 체크해서 저한테 주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시는지요. 공황 발작이 현재 있다는 거를 제가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들도 다 이 정도 힘든 거 아니에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괴로운데 내 마음 상태를 모르겠잖아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불안 척도를 한번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가장 유명한 게 백 우울 척도. 그래서 백 디프레션 인덱스 줄여서 BDI예요. 24점 넘어가면 심한 우울증이시고요. 10점 넘어가면 가벼운 우울증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15점에서 24점 사이는 중간 정도 우울증이고요. 21점 이하면은 괜찮으신 거고요. 그런데 30점 이상이면 극심한 불안이에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왠지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싶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요. 뭔가 힘들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피드백을 안 주기 때문에 자꾸 내가 괜찮다고 믿으면서 지내요. 그럴 때는 나의 마음을 갖다 객관적인 도구로 살펴보는 게 오히려 자꾸 고민하고 멋진 문구에 내 마음을 갖다 살펴보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소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나 진짜 내가 불행한 소비를 끝내고 싶으시잖아요. 더 이상 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해서 진짜 미안해요. 신용카드를 없애세요.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이 하지 않는 비법이 있어요. 돈을 없애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갖다 찾으셔서 태워버리란 뜻은 아니에요. 과소비를 주체할 수 없는데 겁이 되게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빚이 늘어나잖아요. 걱정이 돼서 소비를 못해요. 빚을 얻어서 조그만 집을 사서 그거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갚느라고 소비가 줄어요.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내가 그게 겁이 나서 이자보다 돈을 더 덜 쓰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강제저축이 돼요. 강제저축의 방법을 갖다 이리저리 하셔서 소비를 못하는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불행한 소비에서 벗어나는 1단계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는 특별한 특성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막 큰 소리 질러요. 난 맨날 맞고 자랐어.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은 너희들한테 엄청 잘하고 참고 있어. 그런 사랑받지 못함이 내 성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서 나를 무시했었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를 인정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단단해지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성격을 갖다 어느 하나로 딱 규정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 그런데 성격은 5가지 정도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예요. 단지 사람을 많이 만나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외향적인 사람은 출세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물건을 사는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초점이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삶의 초점이 나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신경증성이에요. 신경증성이 높은 분들은요, 불안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감정 동요가 많아요. 없는 사람은 그게 좀 없어요. 그 다음은 이제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이 높은 분들은 한번 정하면은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성실성이 낮은 분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이 많지요. 그 다음은 친화성이에요.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편해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 개방성이에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호기심도 많고 이상한 사람 봐도 잘 이해해요. 그러나 개방성이 낮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자녀가 문신을 한다. 개방성이 높은 부모님들은 할 수 있구나 쪽으로 가요. 덜 야단쳐요. 개방성이 낮은 부모님들은 엄청 야단 많이 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끈기가 있어서 성실성이 높아요. 당연히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것 같지요? 아닌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못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사람들을 좋아하면 우리는 다 긍정적일 것 같지요? 사람들하고 있는 거를 좋아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경증성이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들만 만나면 안 좋은 얘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다 독립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신경증성이 높아서 겁이 나서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요. 착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짜증내겠지요, 속으로. 그런 식으로 성격이라고 하는 게 단일 요소가 아니라 독립적인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게 이 책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성격의 탄생의 제일 좋은 점은요, 제일 뒤에 보시잖아요. 빅5 성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성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표가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유명한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 나왔는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궁핍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욕심을 내서 사기를 쳤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되게 좋은 부모님께서 풍족하게 자랐는데 범죄자가 됐어요. 너무 오냐오냐해서 규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결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떤 분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살인자의 부모는 진짜 이상한 사람일 거야. 엄청나게 이상한 환경에서 자랄 거야. 자녀가 살인을 저지르고 괴로워서 오신 분들을 몇 번 봤어요. 그 부모님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녀를 학대한 적도 없는 분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는 특별한 특성이 없어요. 지독한 학대는 우리한테 평생 영향을 미쳐요. 이 학대가 어쩌다가 한번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맨날 욕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때리고 부모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하루도 안 빼고 보고,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불안정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확률의 문제예요. 그렇게 굉장히 불행한 가정을 지녔지만 오히려 더 잘 지내는 분도 봤어요. 어려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남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머니와의 애착이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냉담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냉담한 성격이 됐어요. 냉담한 성격인 부모님이 냉담하게 키워서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부모님의 성격을 물려받은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녀는 굉장히 냉담한 성격이에요. 부모님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자녀한테는 냉담하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한테 냉담해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무 냉담하고 화가 나면 누구를 때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큰 소리까지는 지르지만 때리지는 않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애착이 주는 영향은요, 그 부모가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데 있어요. 어렸을 때 자녀한테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40살이 되고 부모가 70살이 될 때도 애착 형성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 때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 냉담하게 맨날 야단치고 그랬던 부모예요. 내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40인 자녀한테 70인 부모가 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문제지? 하고 여전히 냉담하게 굴어요.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은 더 과격해지겠지요. 보통 여기에서는 어려서의 부모의 태도가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갖다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면을 갖다 고려했을 때 애착은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 성격에 영향을 주는가는 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실험에서 현재의 부모의 영향을 갖다 배제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에 애착과 관계되어 있던 거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실질적인 요소를 갖다 어느 정도 제외할지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영국에서 자라고 있는데 부모님 중에 한쪽이 없어요. 성인이 됐어요. 부모님 중에 한쪽이 없다는 애착 형성 대상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부모님 중에 한쪽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런 현실적인 요소가 끼치는 영향도 실험에서는 그 요소를 갖다 배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애착은 중요한 건 맞지만 과대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느끼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하고 바라는 건 좋지만 애착 형성이 안 돼 있어도 누구를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진짜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사귀는 동안 5년 내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해서 친척들 손에 컸잖아. 애착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많을 거야. 결혼하면 안 돼. 하는 부모님의 태도 역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애착은 평생 동안 좋은 자산이 되는 건 맞지만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한 사람,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이라 그래서 규정을 갖다 하고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행한 과거를 가졌던 분한테 진짜 잔인한 일이에요. 사랑받지 못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우리 부모의 사랑하지 않음이 아동학대였다면 나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고 작은 일에도 놀라고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한 번도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싫은 짓만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만 보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사랑받지 못함이 내 성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우리 부모님의 태도를 만든 거지요. 아동학대에 준하는 사랑받지 못함은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 사람이 될지, 혹은 우리는 역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욕하는 걸 봤어요. 절대로 남을 갖다 욕하거나 때리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너무 불행한 가정을 지냈기 때문에요,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막 큰 소리 질러요. 난 맨날 맞고 자랐어.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은 너희들한테 엄청 잘하고 참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역시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요. 50% 정도는 타고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절반 정도는 타고 태어난 성격이 유지된다고 봐요. 원래 성실성이 높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일하다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면 성실성이 훅 낮아져 버려요. 어떤 분은 친화성이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위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친화성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너무 남편이랑 사이가 나쁘다가 보니까 남편 생각하면서 하니까 나의 친화성은 0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바뀌게 되는 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살면서의 환경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줘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단단해지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현재의 상처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려서 나를 무시했었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를 인정하게 되진 않아요. 만약에 13살 때까지 무시했어요. 14살 때부터 항상 나를 인정했어요. 13살까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무시한 거 대부분 잊어먹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13살 때도 무시하고 15살 때도 무시하고 20살 때도 무시하고 30살에도 무시하기 때문에 나는 5살 때부터 나를 무시한 게 연속적으로 쫙 떠오르는 거지요. 5살 때로 돌아가서 상처를 치유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상처받으니까. 어려서 받은 상처를 갖다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나한테 가해지는 상처를 잘 대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건, 혹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나도 참지 않을 거야 해서 비슷하게 대응을 해서 상대방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으니까 쟤한테 이제 상처 주면은 나도 더 상처받아 해서 나한테 상처받는 거를 중단하게 하건, 현재를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현재가 불행하게 되잖아요. 불행의 원인을 자꾸 찾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요. 타임루프 영화 같은 거예요. 과거에 이때부터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타임머신을 치고 과거로 돌아가지요. 대부분 과거에 가서 손질할수록 현재는 더 나빠져요. 현재 행복하고 중요하고 만족하다가 보면은요, 불행한 일을 덜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자꾸 불행한 일을 갖다 해결해야 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행한 일에서도 못 벗어나게 돼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키는 현재에 있어요. 네, 이 저자분은 데이비드 네틀이란 분인데요. 이분의 주요 책은 4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책은 이분이 아프리카의 어느 대학교에 초빙 교수로 간 적이 있으시대요. 그때 어떤 다른 한 분이랑 같이 없어져가는 아프리카 말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권은 이 성격의 탄생이지요. 또 한 권은 행복의 심리학이라고도 나와 있고, 행복한 사람의 DNA는 어떻게 다른가도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의 연장선상이에요. 돈이 많고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신경증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계속 불안해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경제 형편이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난다는 거를 행복한 사람의 DNA는 다르다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출세하고 잘 나가는데 내 스스로는 항상 불행하잖아요. 더 돈을 많이 가져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우울을 치료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한 권은 매드니스란 책이에요. 광기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격 요소 중에 개방성과 관계되어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그 책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짧은 책에 진짜 중요한 요소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는 분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호기심도 많고 외향적이면요,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겁도 많으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떨 땐 겁이 많고 어떨 땐 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게 되시잖아요. 나 자신의 모순된 성격 요소를 다 나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책이에요. 성격의 탄생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나의 성격의 한계를 안다는 거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참 어렵구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한테 실망감과 한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뭔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거나 남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에 100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99만 되더라도 고통은 안 생겨요. 나의 성격의 요소 중에 나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은 100에서 99 정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그 미세한 변화가 5가지 빅5에서 전부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의 성격 자체는 그대로더라도요, 상처는 피해갈 수 있어요. 내 성격을 확 바꿔서 다른 사람이 되겠다 노력하면은요, 나의 상처와 고통을 반복하게 돼요. 그거는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성격 요소를 인정하고 조금씩 끝을 가다듬잖아요. 나의 불행을 줄이고 나의 행복을 늘릴 수 있어요.